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가 이제 연휴 때문에 이틀 동안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여기저기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도 니케이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또 니케이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선물은 지금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 월요일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더 이상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마감만 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최소한 1% 그리고 많게는 2%에서 3% 이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특히 한국한테도 매우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났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나스닥이 계속 연일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니까 빠르게 보자면은 금요일에 상승 마감한 미국, 어제도 전기차 관련주와 특히 반도체 주가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 특히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게 딱 두 개, 반도체와 2차전지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급등할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은 그게 바로 없어지는 모래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유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가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반도체 저점 매수 심리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 최근 들어 경기 침체 없다 와도 이제 그냥 찍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그러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으며 게다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개발업체인 오픈 AI에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 그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내일 증시도 반도체를 필두로 일단 출발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AI 관련 기업들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을 필두로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휴 사이에 증시 분위기를 보신 기름들인 야, 이틀 동안 푹 쉬었다. 이제 내일 좀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증시도 중요하겠죠. 최소한 하락은 하지 않고 보합권으로라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론들 한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한이길이 방금 전에 봤던 거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 챗GPT에 그 하는 그 오픈 AI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거랑 반도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한번 공부해봤지만 다시 보자면은 일단 챗GPT는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채팅이 가능한 챗봇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똑똑해도 너무나 똑똑해서 뭘 물어봐도 척척척 대답을 해주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 학교에서는 챗GPT로 숙제를 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학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심이라든지 그런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요 친구가 그냥 아무 실체도 없이 그냥 답변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AI 연산 과정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걸 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AI 연산을 처리하는 AI 반도체는 대부분 GPU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열심히 GPU를 만드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GPU는 야, 근데 이 AI랑 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래픽카드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맞습니다. 애초 목적이 AI 연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력 효율, 면적 이런 것들 등에서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AI 반도체에 맞아서 쓰고 있긴 하지만 최적화된 그런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 인텔 등은 GPU 이상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저전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NPU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전부 다 합쳐져서 챗 GPT랑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신 이제 이 내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NPU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은 어떤지, 기술력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일 우리 반도체와 AI, 여기가 매우 뜨거울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은 이미 확진자가 8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뭐 퍼진 지 얼마나 됐다고 싶지만 백신이 물백신이 맞긴 맞나 봅니다. 이미 중국인 11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러한 당국자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미 감염률이 80%를 넘은 것이며, 호로 단기간에 뭐 대규모 2차 파동이 올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집단 면역을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좀 빨라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중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확진자가 80%고 그 말인 즉슨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들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곧 볼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꼭 대비를 해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FDA 백신 연 1회로 바꿔야. 미국에서 FDA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마다 한 번씩 맞는 것으로 바꾸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변이가 나오면은 또 새로 맞고 1년에 뭐 2번 이 정도 맞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겨울에 어떤 변이가 유행할지를 매년 6월 달에 예측을 한 다음에, 아, 이번에는 뭐 알파가 유행한다, 그러한 예측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백신을 9월 달에 접종한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최근 들어 많이 정체된 접종률도 높일 수 있고 혼선을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곧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매년 겨울이 되면은 독감 백신, 아니면은 뭐 다른 몇 월이 되면은 어떤 백신을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몇 월에 맞는다, 이러한 얘기가 분명 나올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의, 넷플릭스에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죠. 공개하자마자 전세계 1위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틀째도 전세계 1위를 연속적으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가 설에 맞춰서 공개를 했는데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순위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죠. 참고로 감독은 연상호 감독, 천만 영화 부산행의 감독인데, 이 영화 정의는 2194년 기후변화로 인해 폐허로 변한 지구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평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재밌는 거는 7에서 8, 9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6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평은 조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하지만 외신에서는 그 와중에 또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해외에서 더 좋아한다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정의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정의 관련주는 뭘지,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바타2 드디어 천만 영화 달성. 이게 몇 년 만일까요? 한국에서 천만 영화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바타2죠. 그래서 아바타1의 관객수 1362만 명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설도 끝났고 이미 개봉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는 걸 봤을 때 1300만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출액만 비교하자면 무조건 뛰어넘다고 한데, 하지만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아바타1은 200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고, 그 말인즉슨 인플레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영화비가 비싸졌다는 것도 있고, 게다가 영화관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그냥 일반관을 선택해서 싸게 보는 사람보다 비싼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봐도 아바타를 본 사람의 65%가 일반관을 선택하지 않고 특별관을 선택을 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1300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출액은 무조건 뛰어넘는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 1이랑 비교하면 조금은 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아바타 1이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지 아바타 2가 실패한 게 아니겠죠. 충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 3, 아바타 4, 아바타 5 연속적으로 나오는 시리즈가 계속 성공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좋아요. 1월 공모주가 이제 3개 남았다고 합니다. 3기 EV,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 중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스튜디오 미르는 꼭 청약을 해야 되며 3기 EV와 꿈비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겠죠. 참고로 꿈비라는 기업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이에 관련된 기업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 가구 제작사라고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매출 성장률 36%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야 이거 좀 고민이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예전에는 아이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말 그대로 귀한 한 명이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여러 명을 낳았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장난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 용품, 아이들 가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절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매출액이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로봇, 왕구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가 오히려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 지나면 대중교통 가격 인상. 키리분들 설 잘 보내셨나요?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인데요. 다음 달 해봐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철, 버스 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버스와 지하철은 3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교통비 부담이 매우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 어쩔 수 없이 더 팍팍해질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전기차 누적 판매 100만 대 돌파. 어디서 이렇게 많이 팔았나 봤더니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이제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며, 참고로 처음으로 낸 전기차는 솔직히 저기릿은 처음 들어봤지만 블루온이라는 그러한 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1년 동안 236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걸 보니까 지금 수소차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게 언제 개화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처럼 매년 10만 대 넘게 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총 100만 대를 돌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첫 전기차는 블루온이라는 차가 나왔다고 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 소울 EV 이 차가 나오면서 1만 대 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전기차 시장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수소차에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수소차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혹시나 나중에 어떤 차가 나와서 1년 동안 1만 대 넘게 팔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꼭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전기차가 나왔고, 그렇다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뭔가 혹시 기름들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기리슨 뭐 아이오닉 5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등은 코나 일렉트릭 무려 25만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니로 EV가 2등으로 20만 대, 3, 4등은 아이오닉 5와 그 다음에 EV6 15만 대와 10만 대 이 정도씩 각각 팔았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서기리스는 그 전기차 특유의 소리 있죠? 윙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아마도 다음 차를 산다면 전기차를 살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아마도 전기차 누적 판매 200만 대 아니면 300만 대 돌파 이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차살 엄두가 안 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숫자를 정확하게 보자면은 차를 사러 매장을 갔다가 금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차 할부 금리가 10%가 넘어서며, 물론 이거는 최고 금리지만 이 가격에 차를 어떻게 삽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GV70이라는 차량을 36개월 할부 그리고 선수금 20%로 구입을 한다면은 최고 금리는 1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했을 시 총 이자 합계는 770만 원이나 더 내야 된다고 하며 한 달 납입 금액은 136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나 내면서 차 사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뭐 옛날에도 그랬으면 할 말은 없겠지만, 하지만 작년이랑 딱 비교를 해도 작년에 할부 이자 총액은 137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 사면은 이자만 77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손이 안 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를 살 때도 풀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 말인즉슨 차량이 안 팔리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동차 판매 업체들의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어떨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4월부터 반려견이 크게 바뀝니다. 4월부터 반려견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뀌는데요.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소유주는 이동 가방, 그 강아지를 넣어놓고 문 닫는 가방 있죠. 이거를 사용할 때 잠금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다 강아지가 탈출하는 걸 무조건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게다가 동물을 이제 마당이나 그런 곳에서 묶어 기를 때 목줄은 2m 이상 이어야 된다고 하며, 저 기르씨 꼼꼼하게 안 읽고 그냥 쓱 봤을 때 당연히 목줄은 뭐 짧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묶어 기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뭐 자유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줄은 짧아서는 안 되고 2m 이상이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시설에 동물이 위치하는 곳, 그런 주로 위치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갈수록 반려견, 반려묘 등이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쪽 산업이 계속 크게 성장할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강아지 미용은 뭐 당연하고, 특히 강아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개를 미용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세상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요즘 밖에 나가면은 강아지 수제 간식 전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야 뭐 강아지한테 수제 간식까지 필요하냐라는 생각은 해보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가게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이랑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증시 매우 빨강빨강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기대가 기대가 되네요. 내일 어떨지 꼭꼭꼭 엄청 좋아서 기르분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불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